자, 그래서 이제 이 웹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어딘가에 접속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웹 서비스에 접속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응용에 따라서 메일을 보든 뭐 아니면 동영상을 보든 뭘 하든 이제 거기서 다른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린 구조로 따지면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일단 어떤 웹 서비스 뭐 구글이면 구글, 네이버면 네이버의 웹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그 상에서 뭔가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서버로 어떤 특정 서버로 그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웹 서비스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뭔가를 또 둬서 뭔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웹 서비스로부터 이제 여기서 요청한 것을 건네받아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특정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건네주고 특정 서버가 그 서비스를 주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그 결과를 웹 서버에 HTML 문서화 시켜서 HTML 문서를 이 웹 서버가 얘한테 주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웹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최종 컨텐츠는 결국은 HTML 문서기 때문에 HTML 양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를 브라우저한테 돌려주는 게 웹 서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여기서부터 받은 요청을 웹 서버가 분석을 해서 넘겨주면 특정 서버한테 그 어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이 서버가 돌려준 컨텐츠를 HTML 양식에 맞게 바꿔주고 그것을 웹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 우리가 그걸 브라우저에서 보고 그런 식으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할 때마다 이 얘네들이 이렇게 그런 연동이 일어난다. 물론 이제 서버도 다 달라지겠지. 네이버에서 메일에 접속할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네이버 동영상에 접속할 때 다르고, 뭐 네이버 카페에 접속할 때 다르고, 다 접속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우리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접속이 되고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이 다양한 어떤 특정 서비스에 또 접속을 하고 그런 식이다 이거죠. 네. 그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연동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서버가 이제 웹 서비스와 또 짝을 이뤄서 많이 사용되는 서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 많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네. 또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 데이터베이스.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하나의 물리적인 컴퓨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죠. 많은 경우에 이제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분산을 시켜놓은, 그러니까 분리해 놓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실습할 때는 사실상 이들을 분리하기에는 뭐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그냥 하나에 다 묶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2대의 그 가상 리눅스 머신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로는 요거는 하나의 컴퓨터로 하나의 머신으로 하고 요건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또 해볼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뭐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파일을 그냥 폴더에다 저장하듯이 그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구조화된 방식이라는 건 마치 그 엑셀 시트처럼
이렇게 행과 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지정하고 그 항목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저장 또 데이터 관리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뭐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IT 회사죠. 그리고 전 세계 그 데이터베이스 그 DBMS 이 프로덕트 시장에 뭐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가격도 제일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뭐 이것과 비슷한 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데이터를 뭐 삭제를 하고 편집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또는 뭐 어떤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저장하는 방법,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읽어오는 방법, 또 뭐 삭제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정해진 언어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언어를 가지고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뭐 SQL이다, 뭐 SQL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원래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Query라는 건 이제 질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줘.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데이터만 끄집어내줘. 예를 들면 학생들의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학생들의 뭐 학번, 이름, 학과, 학년, 뭐 또는 평점,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6 학번 학생들만 리스트를 뽑아줘. 또는 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1학년 뭐 A반만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로 하지만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랭귀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뭐 거기다가 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해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해줘. 그런 것들이 다 언어로 정해져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하기 위한 그 언어들이 이제 SQL이다. 그래서 DBMS를 공부를 할 때 이 DBMS의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공부도 있지만 많은 공부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공부를 하죠. SQL 언어를 공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AI가 이제 더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랭귀지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아시다시피 뭐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것도 일일이 그 신텍스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데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많이 그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해줘,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그러면 그 언어 하나도 몰라도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런 SQL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 알아서 그것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사실 우리 그 E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여기는 지금 별로 없는데 이런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게시판. 이런 게시판의 글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예를 들면 게시판의 이름,
그래서 게시판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뭘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해당 게시판을 읽어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글 목록이 이제 차례로 하나씩 들어갈 거고 거기에 글 내용들 또 작성자, 작성일, 뭐 조회수 이런 것들 쫙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내가 몇 번 글을 클릭을 하면 몇 번 글의 내용을 추출해줘. 그런 이제 SQL이 들어가고 그 추출하면 이제 거기에 제목하고 그 다음에 글 내용하고 뭐 작성자하고 그런 것들이 딸려오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HTML로 포맷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추출해줘 하는 것도 애플리케이션이 쿼리로 그 SQL로 데이터베이스한테 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한테 어떤 그 라인의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그걸 끄집어내주면 애플리케이션이 HTML 문서화 시켜서 이거 포맷을 만들어서 HTML 문서로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걸 여기다 던져주면 이 클래스 서버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클라이언트로. 뭐 그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한번 요 링크를 볼게요. 노트패드에서. 이게 아닌데? 노트패드.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을 클릭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클래스에서 그 자료실에 두 개의 글을 클릭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HTTPS로 이제 어디에 이 클래스 서버에 여기 이제 웹 서버죠. 접속을 해서요. 거기에 있는 모드 디렉토리 밑에 유보드 디렉토리 밑에 아마도 유보드 디렉토리라는 게 이게 이제 게시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겠죠. 거기에 이제 article.php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article.php라는 게 이제 게시판의 글을 읽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인데 이 PHP라는 게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웹서버한테 요청을 했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웹서버가 그러면 이제 uboard.php 맞나? 예, 이름이 아니구나. uboard 디렉토리 밑에 article.php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앱 서버가 article.php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근데 실행할 때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아이디는 499145 얘도 아이디는 499145 이게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아마도 게시판의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 서버 구축 및 운영의 자료실 게시판의 아이디가 이것인 거죠. 그리고 그럼 글 아이디는 179594 여기에 글 아이디는 179592 이렇게 다른 글을 클릭했으니까 글 아이디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러한 글 아이디와 그 게시판 아이디를 줘서 이 글읽기 PHP를 실행하면 아마도 이 글읽기 PHP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연결하냐? 여기 주어진 아이디와 그러니까 게시판 아이디와 주어진 글 아이디를 얘한테 넘겨서 그 게시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아이디의 글을 추출해 달라. 그렇게 쿼리를 날리겠지. 데이터베이스한테.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그 지리에 따라서 해당 게시판에 있는 그 게시글을 읽어서 article.php한테 넘기면 article.php는 그 글의 내용을 이러한 HTML 문서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보이도록 이제 포매팅을 하겠죠. HTML 랭귀지로. 그렇게 해서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웹서버한테 넘기면 웹서버가 그것을 이쪽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넘기면 우리 브라우저 창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 웹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냥 HTTP 서버 하나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연동을 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번 학기에도 실제 그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런 앱들은 방금 아까 그 뭐 PHP를 봤는데 PHP도 일종의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file name.php 해서 이제 PHP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 랭귀지를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것들을 그냥 이용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심각하게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짜서 뭘 해보지는 않을 거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짜서 해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줘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JSP나 뭐 자바 기반의 서버 프로그래밍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고 PHP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파이썬이죠. 네, 또 뭐 C#도 많이 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새로 나온 언어들, 뭐 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고 상당히 많은 언어들, 랭귀지는 뭘 쓰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뭐 C#뿐만 아니라 그냥 C를 써도 되고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냥 스크립트 언어, 쉘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러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언어들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접속해서 그 서비스들을 컨텐츠들을 포매팅해서 HTML로 넘겨준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정보 입력, 가공, 처리, 제공 이런 것들을 한다 한 거죠. 입력은 결국은 그 입력 내용이 다 어디에 저장되냐,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거고, 그렇게 저장된 걸 또 끄집어내는 것도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할 일이고, 끄집어낸 걸 이제 가공 처리하는 것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한 일이고, 그 결과를 대부분 많은 경우에 웹을 통해서 제공하니까 HTML 문서 형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시스템 접속. 뭐 이거는 2학년 때 그 시스템 운영에서 좀 해봤던 건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리눅스 서버를 여기에 지금 리눅스 시스템이죠. 리눅스 시스템을 이렇게 켜놨는데 여기에 그 터미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뭐 시큐어 쉘로 원격 터미널 접속이 가능하죠, 그죠? 텍스트 CLI 모드에서 그래서 뭐 SSH 192.168.5.128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속을 하면 32505가 아니구나. 네. JS2로 접속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본격 그 리눅스 시스템의 CLI 모드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CLI 모드가 아닌 그래픽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죠. RDP라고 하는 리모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지금 마찬가지로 잠깐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콘솔이죠. 실제 VM의 터미널, 진짜 터미널인데 말고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VM은 저기 어디 다른가에 있다고 치고
원격 데스크탑 연결 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래픽 환경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죠. 이렇게 텍스트 환경이 아니라. 네. 타이핑이 안 됐어. 접속을 하면 원격 터미널로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그러면 방금 아까 여기 실제 그 VM에서 VM 콘솔 터미널에서 볼 수 있었던 걸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터미널 열어서 작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원격 시스템 접속 서비스가 되겠고요. 뭐 파일 전송, 그 외에도 뭐 파일 전송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자원 공유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파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FTP라는 프로토콜은 그야말로 파일의 전송 자체에만 포커싱을 맞춘 프로토콜이고, 자원 공유 서비스는 뭐 파일뿐만 아니라 프린터라든가 이런 게 원격에 있는 리소스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이거는 그냥 파일 전송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거는 아예 그 원격의 그 파일 시스템을 내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 방에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를 이 자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장치 및 드라이브에 이 위에 것들은 로컬 드라이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 실습실 컴퓨터에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 Z 드라이브, 얘네들은 이제 로컬 드라이브들이고 파일 시스템 상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원격의 디스크가 이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부 컴퓨터의 디스크처럼 이렇게 파일 시스템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공유 서비스인데, 이 NFS라는 프로토콜은 이건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 만들어진 개발된 프로토콜이고, 이 CIFS SMB 보통 삼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쪽에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오픈 진영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SMB, CIFS를 이용한 디스크 공유 서비스인데, 이런 거를 윈도우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눅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도 똑같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호스트의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자동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것들, 이거는 뭐 파일 FTP를 이용해서 파일 전송을 하는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프린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원격에 있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프린터를 이제 연결을 해서 마치 내 컴퓨터상의 프린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사례예요. 요거는 이제 원격의 프린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페이지고, 요거는 이제 그럼 내 컴퓨터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원 공유 사례죠. 여기 앞에. 그 외에 그 사용자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뭐 디렉터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해서 사용자 로그인할 때 인증이라든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작업들을 명령어를 실행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허용을 해주거나 차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인가에 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어카운트, 이거는 뭐 회계라고도 하는데,
이 회계라는 건 결국은 이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무엇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만큼의 과금을 하는 거죠.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럼 그 과금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사용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과금을 할 테니까. 뭐 CPU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메모리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는 뭐 디스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용료를 전부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예. 그것과 관련된 이 어카운트 서비스. 예. 이런 것들을 뭐 해줄 수도 있다. 예. 따로 서버를 둬서 걔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에 각각의 시스템에 로그인이라든가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과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다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는 그 시간을 동기화 시켜주는 거죠. 윈도우에도 보면 시간 동기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 작업 표시줄에 보면 여기에 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날짜 및 시간 조정해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 자동으로 시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켜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도 물론 시계가 따로 있지만 그 시계도 쓰지만 주기적으로 그 시계를 정확하게 다시 세팅을 맞춰줘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서버한테 질의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을 정확히 제공해주면 그걸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시간 서버가 되겠고요. 별별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유저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관리 서비스, 로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관리해 줄 수 있고, 모니터링 서비스. 이 모니터링 서비스는 시스템의 동작을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도 그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브라우저로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원격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 왜 안 되지? 이거 원격에서는 안 되나? 원격에서는 안 될 리가 없는데. 예. 이게 지금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시스템에 그 뭐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또 시스템의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지금 연결이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요 프록시 캐시 서비스는 요거는 아까 그 네임 서비스의 캐시와도 비슷한 개념인데 두 개가 성질은 비슷한데 그 용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프록시와 캐시를 보면 이제 어떤 웹사이트가 있다 치자 이거요. 아까 봤던 네이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 대의 컴퓨터가 지금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캐시 서버를 둡니다. 캐시 서버라는 건 이거를 뭐랄까 컨텐츠를 요구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받아서 카피해 두는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캐시 서버들이 접속을 감당하게끔 해줘요. 그럼 네이버 서버는 한 대라도 캐시 서버들을 여러 대 두면 얘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를. 아까 봤던 그 주소가 여러 개 나오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 서버는 한 대지만 여러 대의 캐시를 둬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본사에도 유튜브 서버가 있지만 이제 국내에도 똑같은 것들을 캐시해 놓는 캐시 서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캐시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록시 서버도 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프록시 서버는 이제 이 하나의 서버에 대한 캐시라기보다 그 반대의 개념인데요.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접속을 하려고 해요.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의 서비스를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가는 회선이 이렇게 고속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관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도 접속하고 여기도 접속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도 접속하고 여기도 접속하고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요구들이 여기로 이제 전달이 되고 또 많은 컨텐츠들이 일로 와야 되니까 그만큼 여기 이 회선이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지. 여기가 속도가 느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다가 서버를 둡니다. 프록시 서버를 두죠. 프록시 서버를 두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요청을 하면 이제 여기 갔다 오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에 트래픽이 안 일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 여러 군데의 서비스들을 접속을 하는 것들이 다 이 프록시에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모든 접속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트래픽을 일으키는 걸 방지해서 여기서 캐싱을, 여기도 결국은 캐싱이죠. 캐싱을 해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 프록시라는 게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대리자, 대행자. 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긴 그래서 대충 했는데 혹시 이 서비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우리가 이걸 다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백업, 백업의 중요성은 뭐 최근에 뭐 그 국가정보관리원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뭐 또 그 SK에서의 화재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그죠? 백업 서비스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백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백업을 해야 되지만 이제 지역을 여러 개 분산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들 또는 미디어 서비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넷플릭스나 또는 뭐 티빙 뭐 이런 것들 온라인 온디맨드나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해주는 서비스 또는 뭐 멜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미디어 서비스들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버라는 거는 이제 물론 통신은 통신인데 보통 개인 간에 또는 여러 사람이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나 비디오를 이용한 그런 통신 또는 뭐 메시징 이런 것들이죠. 또는 화이트보드나 데스크탑 이런 걸 보면 대충 뭐가 생각이 나냐면 줌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음성 또는 영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채팅이나 파일 공유 이런 것들도 뭐 가능하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서버.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 서버, 요즘 뭐 클라우드 서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뭐 이 중에 몇 가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축으로는 일단 뭐 DNS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원격, 그다음에 여기에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죠. 구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설치, 설정, 그다음에 운영. 운영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해볼 거예요. 그냥 제대로 잘 동작하는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그거에 따라서 설정한 것에 따라서 그 설정대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테스트 그 정도죠, 그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치 설정 과정에서 이것을 대부분 이제 요즘은 최근이 아니고 이전까지는 이제 명령어 기반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명령어 기반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AI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럼 몇 가지 한번 그런 것들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그 뭐 예를 들면 웹 인터페이스상 명령어로 하지 않고 웹 인터페이스상에서 이렇게 딱딱 설정을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적용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한번 데모로 만들어 봤는데요.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자료실이죠. 자료실에 보시면 생성형 AI 바이브 코딩을 이용한 리눅스 서비스 설정 앱 생성 및 실행 사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뭐냐면 이제 리눅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종료하고 또는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음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명령어로 하는 대신에 웹 인터페이스에서 그 서비스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웹 인터페이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기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원격 접속이 안 돼서 예,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여기 저장이 돼 있고요. 파이썬 명령파를 읽어봅시다. 네. 히스토리에 안 들어있네. 이거. 옛날 프로그램밖에 없네. 넷셋이 아니고 여기 있구나. 서비스 ctl.python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svc ctl py. 그럼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뜨면서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상태를 볼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시큐어 쉘 서비스가 여기에 SSH가 있죠. 잘 안 보입니다만 글씨가 작아서 SSHDemon 서비스. 네. 이 상태가 지금 enable 돼 있고 액티브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enable, disable 이런 걸 해서 선택해 가지고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다 명령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웹상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간단하게 해볼 만한 게 요거 말고도 아까 봤었던 넷셋인가 하는 게 또 있어요. 넷셋.python. 요거는 뭐냐면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에 ENS160 어댑터에 대해서 이거 프로파일 이름이구나. 프로파일 이름을 내가 주고 그 프로파일 이름에 따라서 IP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명령어로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명령어 실습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웹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한 거예요. 목표는 뭘로 해야 돼, 뭘 해야 된다 하고 그냥 프롬프트만 주고 프로그램 짜줘 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만든 거죠. 여기에 사례로 제가 방금 아까 봤던 서비스 컨트롤을 위한 그 앱을 위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는지 사례로 여기 넣어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요즘은 이제 물론 명령어로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는 웹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AI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 이제 이런 걸 배워가면서 이러한 서버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명령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AI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봤고요. 뭐 리눅스는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배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쓸 배포판은 레드햇이라고 하는 이건 완전 상용인데요. 원래는 유료죠. 이거. 원래는 유료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 일반 그야말로 기업에서 쓰는 그런 용도인데 지난 학기에는 우리가 락키 리눅스라는 요거는 여기서부터 되게 뭐라 그럴까 파생돼서 나온 뭐 복제본과도 거의 비슷한 그런 리눅스를 썼었어요. 이거는 이제 공개 버전이죠.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을 생각을 해봐서 이제 상용을 쓰는 걸로 했는데 실제 돈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벨로퍼라고 하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디벨로퍼라고 하는 계정 등록을 하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일단 레드햇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 등록을 하시면 그 설치 디스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실습실에 이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눅스 드라이브에 보시면 여기 RHL 9.7 뭐 요 파일이 있습니다. RHL 9.7-x86 언더바 64 dvd.iso 이 파일을 써도 되는데 혹시 이 파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와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삭제가 가능한 파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 등록을 해야 그 다운로드 받는 것뿐만 아니고 설치해서 쓸 수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설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정 등록은 해야 돼요. 일단 이건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 이건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하는 방법 나오니까 그거는 이 파워포인트 말고 또 파워포인트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있거든요. 그건 제가 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등록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USB 메모리 USB 메모리가 아니고 USB 디스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SSD 디스크. 그냥 메모리 스틱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성능이 떨어져서 안 돼요. 준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일단 VMware는 우리 실습실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실습을 해보고 싶다. 노트북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VMware를 설치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료실에 보면 이 워크스테이션을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거 또 무료로 받으려면 또 등록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자료실 게시판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1학년 때 해보신 학생은 뭐 알겠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요 있죠? 6번 자료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 설치 환경 확인 및
설정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예. 요거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해야 될 일은 Red Hat 디벨로퍼 계정 등록 하셔야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집에서 또는 노트북을 사용해서 VMware를 써볼 학생들은 VMware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SSD 디스크 이걸 대여를 하시든 아니면 뭐 본인 거를 직접 사용하시든 준비를 해오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예, 예, 혹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머신 있잖아요. 네. 그 사양 제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양 제한이? 사양 제한이요. 보통 그 CPU는 뭐 최근 뭐 10년 이내 CPU면 큰 문제는 없고요. 메모리 용량을 여기 보시면 한 8기가에서 8기가 최소 8기가인데 16기가 이 정도 되는 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이거로 되나마는 찾아보려고. 16기가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메모리. 우리 실습실 컴퓨터가 16기가거든요. 메모리가.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면 이제 오늘 실습한 거 그 텍스트 카피한 거 있죠? 그거는 이 클래스에 1주차 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1주차 실습 내용 제출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VM 설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합시다.